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입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시장도 올해를 첫 거래일로 맞이하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약세로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선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올해 시장을 대변하는 사자성어로 거안사위가 선정이 됐습니다. 안전적인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의 위험을 좀 대비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올해 양대시장 이번 주 내에서는 박스권을 그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방송과 함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서청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갑진년 새해를 맞아서 기업 총수들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키워드 뭘로 집계가 됐나요? 네, 새해를 맞아서 기업 총수들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올해 신년사 키워드는 도전, 혁신,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경제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별로는 어떤 이야기가 신년사에 담겼나요? 네, 먼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느슨해진 검은고는 줄을 풀어내어 다시 팽팽하게 고쳐매야 바른 음을 낼 수 있다면서 모두가 해연 경장의 자세로 우리의 경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다듬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도전과 혁신을 화두로 삼았는데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한 해로 만들자며 투자는 미래를 위한 도전으로 투자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경쟁자에 앞서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지난 5년간 고객 가치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높아진 역량만큼 고객의 눈높이도 높아졌고 또 모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고객 경험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또 이러한 상황에서 최고의 고객 경험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고객 가치에 대한 몰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년사 발언을 보니까 올해 경제 위기감이 느껴지는데 실제로 올해 경기 전망은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은 올해 경기가 어두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이달 BSI 전망치는 91.1로 집계됐는데요.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긍정, 낮으면 부정적인 뜻입니다. BSI는 2022년 4월부터 기준선 100에서 22개월 연속 밑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해 전망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금융 지주들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 금융 지주사들의 순이익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연간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17조 2,31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순이익 추정치 16조 5,500억 원보다 4.1%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금융지주의 순이익 전망이 이렇게 좋게 나온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올해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은행 이자 이익의 대폭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별다른 이익 변동 없이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 자회사인 은행만 놓고 보면 순이자 마진이 소폭 축소하더라도 가계, 기업 대출 잔액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깔린 겁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상생금융으로 인해 은행업 투자 심리가 좋진 않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본다며 총선 이후에 비난 여론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경제에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네,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2023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성장의 대표 주자인 일본보다 저조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1% 성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지난해 8월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023년 1.4%, 2024년 2.2%로 예상을 했는데요. 지정학적 갈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심화해 파급 효과가 커지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9%에 그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지속되는 저성장과 함께 고물가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저성장과 함께 고물가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월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말이면 3% 내외로 낮아질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예상했는데요. 지난해 10월 물가 상승률이 3.8%로 한 달 새 오히려 0.1%포인트 오르자 한국은행은 물가 상방 리스크가 높아졌다면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수렴하는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성장은 부진한데 물가는 높고 또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저출산, 또 고령화 문제가 겹치면 일부 취약계층의 생활고는 악화일로가 될 여지마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재계 신년사부터 올해 경제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보도국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인 오늘 양시장 소폭의 하락세로 출발했는데요. 청룡이 붉은 여의주를 물고 오듯 오늘 양시장 다시 빨간불로 물든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0.32% 강보합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또 코스닥은 1.2% 넘는 오름폭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셀트리온입니다. 합병 신주 상장을 앞둔 셀트리온 두 자릿수대 강세 보여주면서 의약품 업종을 이끌고 있고요. 또 덴티움 역시나 약진하면서 의료 정밀 업종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현재는 0.29% 오른 2,663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의 상승 반전을 이끈 것은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인데요. 네, 외국인은 다시 매도로 전환하면서 20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또 전거래일 1조 3천억 원 넘게 팔아냈던 개인은 매수로 전환하면서 24억 원 소폭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은 45억 원 덜어내는 모습이네요. 한편 오늘 코스닥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 셀트리온이 출범한다는 기대감 속에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닥의 지수 흐름은 굉장히 견조합니다. 1.2% 넘게 오르면서 현재 877포인트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 마감까지 880포인트 넘을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스닥의 지수를 이끌고 있는 것은 외국인의 매수세인데요. 현재 92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각각 544억 원, 359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또 12월 한국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2022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CXL, 온디바이스 AI, HBM 할 것 없이 모두 다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CXL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CXL 관련주 가장 상승 탄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엑시콘이 18% 넘는 강세로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는 네오셈도 강합니다. 장중 24%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는 상승폭 일부 둔화되면서 9,0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CXL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코너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가장 부진한 쪽은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불리는 금융증권 관련주입니다. 그중에서도 증권 일부 관련주 파란불 짙게 켜내고 있는데요. 가장 약한 쪽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현재 4% 가까이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NH투자증권도 2% 넘는 파란불 켜내면서 11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희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증시도 벌써 개장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좀 약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혼조 양상 보이다가 지금은 모두 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을 했고요. 이 안에서 금투세 폐지 의사를 좀 시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속도가 붙게 된다면 우리 증시에는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네, 뭐 금융투자 소득세가 이제 정확한 명칭을 이제 금투세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금투세 같은 경우는 지금 법으로 이제 개정이 되면서 내년도서부터 이제 실시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이제 이런 금투세를 이제 폐지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거는 뭐 올 4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그런 공약을 이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금투세 관련돼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개정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가장 큰 이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당이 다수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관련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만약 야당이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실현은 좀 어려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대통령의 이제 시행령으로 인해서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야당이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폐지를 위해서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보면 상당히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 금투세가 폐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영향이 좀 더 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매년 이제 연말마다 고액 투자자들이 이제 양도세를 이제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없어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이제 부정적인 거는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제 급등락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세 조정 행위가 지금보다 더 만연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도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는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약간 동떨어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금투세와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증권거래세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또 증권거래세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만 또 지금 걷고 있는 그런 거니까 두 개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 것이냐가 향후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서 다른 이슈까지 좀 정리를 전해주셨고요. 또 오늘 시장을 살펴본다면 가장 단연 눈에 띄는 테마는 바로 CX과 관련된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에는 HBM이 좀 이끌어줬다라고 봐야 하는데 반도체 쪽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호재성 이슈가 따로 전해진 게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작년 12월 달에 반도체 수출이 상당히 이제 좋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12월 달 반도체 수출이 이제 110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건 2022년 9월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12월 달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21.8%를 기록을 하면서 두 달 연속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스마트폰과 그다음에 AI 관련된 반도체 수출 확대 덕분이다라고 지금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반도체 수출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올해도 아마 전체적인 수출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작년 하반기서부터 계속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그 세부 섹터 내에서 좀 이제 순환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이 이런 이제 신기술에 대한 반응도가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해당 섹터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AI를 비롯해서 HBM3 여기에 온디바이스, 디자인 하우스의 CXL까지 전체적으로 순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CXL로 테마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엑시컨이나 퀄리타스 반도체, 네오셈, 오킴스 같은 종목들이 상승폭을 좀 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CX과 관련된 섹터 내에서 좀 강세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네오셈의 상승률도 또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오셈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24%대까지도 올랐다가 지금 17%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삼성전자의 CX에 관련 상품 출원 속에서 네오셈이 수혜주로 부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네오셈의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CXL 디램 검사 장비에 대한 상용화 이력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을 하고 있고 52주 신고가도 경신하는 흐름인데 신규 접근도 지금 시점에서 괜찮은 걸까요? 일단 네오셈 같은 경우는 이제 SSD 검사 장비가 이제 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CXL 규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SSD 검사 장비가 상당히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SSD 검사 장비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오셈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실적이 비교적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80%,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06% 증가한 이제 59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나 그런 이제 수익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현재 이제 움직이는 거는 테마성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제 신기술, 특히 이제 이번 같은 CXL 관련된 이런 관심사항이 쏠리면서 관련된 이제 종목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CXL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26년도 이후서부터 시장이 개화할 것이다라는 게 글로벌 이제 시장 업체들의 이제 조사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 업체 조사인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CXL이 2026년도까지는 성장이 상당히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서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2026년도를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미리 선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부담이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CXL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지금 2.0 규격이 아마 본격화돼야 아마 이 CXL 시장이 조금씩 이제 활기를 찾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2.0을 지원하는 CPU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CPU가 없다라는 얘기는 지금 그걸 만들어도 지금 시장에서 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올 상반기 중에 지금 인텔이 서버용 CPU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CLX를 지원하는 CPU를 출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인텔의 CPU가 지금
뭐 출시된다라고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뭐 양산화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 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곽강을 받고 있는 DDR5 D램 관련된 부분도 출시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게 시장에 접목되기까지 2,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 CXL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CX과 관련된 유의점도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주셨고요. 또 CX 시장 개화 기대감 속에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지금 강보합권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사실 3년 연속 적자가 유력한 상황인데 흑자 전환 시점은 언제부터일지 궁금하고요. 이에 따라서 선제적 접근도 괜찮을까요? 지금 흑자는 아마 내년 2025년도서부터 네. 이제 흑자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오픈엣지 뭐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으로 이제 분류가 됐다가 지금 CLX 관련된 분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된 쪽으로 하다 보니까 NPU를 활용해서 이제 개별 단말기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엣지 관련된 IP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엣지 IP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대역대 관련된 이제 데이터 컨트롤러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에서 지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CXL 관련된 컨트롤러 관련 쪽으로도 같이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CXL 관련돼서 아직 시장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일단 제품을 거의 만들지 않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030년 정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CXL 컨트롤러 시장 규모는 하나로 한 1조 원 정도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2026년 이후서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CXL 컨트롤러를 지금 적용한 D램을 만들고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 한 곳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업체의 CXL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CXL 컨트롤러 관련돼서는 중국 업체가 좀 더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삼성도 이제 이런 CXL 컨트롤러를 삼성 자체적으로 생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CXL 컨트롤러를 뭐 기술을 갖고 있었던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관련된 협력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관련주로 묶었었던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인 그런 뭐 테마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전해주셨고 흑자 전환 한 내년쯤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CX과 관련해서는 사실 증권가에서는 성장성은 명확하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엔 좀 힘들다 이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를 놓고 봤을 때 CX 관련주의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최근 들어 이제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기대감을 이제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가 확대가 되면서 이제 고대역대의 이런 반도체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인터페이스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보다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XL 관련된 규격은 향후에 뭐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지션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확대된다라는 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단기적인 수급에 따라서 주가는 출렁거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이 이제 형성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관련된 종목에 대한 관심 사항이 있으신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해서 이제 차근차근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으로 봐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저점에서 모아가자라는 전략이시네요. 그렇다면 오늘 CXL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봤는데 탑픽 종목도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뭐 그보다는 이제 CXL 관련된 부분도 물론 이제 시장에서 관심 사항을 받고는 있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개선된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반도체에 대한 감사한 부분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전공정 업체들의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동진 세미캠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반도체 및 이제 디스플레이용 전자 이제 화학 공정용 재료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전체 지분의 4.8%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뭐 삼성전자에서도 상당히 뭐 중요한 이제 이런 이제 밴드로 여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인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생산이 뭐 많이 줄면서 실적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는 반도체 관련된 업황 개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특히 OLED 관련된 부분에 업황 개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UV 관련된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부분도 진출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에는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실리콘 음극재나 NCT 도전지에 관련된 사업 부분도 지금 뭐 조금씩 확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동진 세미캠으로 짚어주셨는데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네, 오늘은 뭐 조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한 42,000원 그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46,000원, 손절은 37,000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동진 세미캠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올해 미국 증시가 위기일지 기회일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G2 전반의 경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자세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3대 지수가 9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이유를 찾아보니까 주식형 펀드의 대규모 자금 유입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금이 증시로 유입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내년에도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계속 된다라고 보실까요? 네, 12월 FOMC가 끝나고 나서 미국의 장기 금리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주식형 펀드 쪽으로 자금 유입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셋째 주와 넷째 주 같은 경우에는 무려 556억 달러가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식시장의 9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끌었는데요. 세부적인 자금 흐름을 보면요. 미국 투자 주식에 무려 475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4주 연속 유입이 됐고요. 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던 펀드를 보면은 고배당주에 주로 투자하는 미국의 대형주 펀드 쪽에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됐었는데요. 규모가 2주간에 걸쳐서 461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형 밸류에이션 주에 투자하는 펀드에 무려 43억 달러, 그리고 소형 브랜드주죠. 이럴 효과는 소형주가 이상적으로 주가가 좀 상승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6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앞두고서 시장 금리가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자금들이 리스크 선호 현상에서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연말이 지났고 1월 효과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양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을 거치고 숨고르기를 거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조금 제한적이고 증시 자체는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요. 지난해 다우지수의 경우는 13.7%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43.4%, S&P 500 지수는 24.2%나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증시 교훈을 좀 돌아보자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반대로 또 주가가 하락할 위험성이 높아지지 않을지 좀 우려감이 드는데 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 월가에서는 전설로 통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존 그 허즈먼이라든지 헨리 덴트 같은 그 베테랑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11월 이후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9주 연속 상승을 했고 이 때문에 막상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은 주가는 하락할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같이 보는 거는 닷컴 버블 때보다도 현재 매그니피션트 세븐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 수익 비율이 너무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만약에 이런 대형주들이 하락을 했을 경우에 주택뿐만 아니라 암호자산 가격까지도 버블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음들이 지금 울리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뒤에 미국 증시가 시장의 예상대로 더 많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1.5%로 예상하는데 이것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거고요. 또하나 그 연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골디락스 장세를 만들어주기 위한 이런 경제 흐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역사상 4% 중반의 실업률 그리고 2.5% 이하의 물가 수준이 계속 유지됐던 적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981년 1월 이후에 311개월 중에서 딱 81개월밖에 없었을 정도로 상당히 희귀한데요. 이 때문에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현재 낙관적으로 보면은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19배 정도로 계속 유지된다면은 S&P 같은 경우에는 5천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 부분도 골디락스를 경제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깨졌을 경우에는 주가 하락 위험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골디락스라는 전제를 뺀다면 일단은 증시 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정리셨고요. 그렇다면 경기 동향 외에도 미국 증시를 이끌어 나갈 밸류에이션은 계속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현재 S&P 500 기업들의 그 주가 수익 비율은 19배 중반 수준까지 높아졌는데요. 코로나 직전 5년간 평균을 보면 16.8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주가 수익률이 19배 정도에서도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매그니피션트 7 종목이 계속 매출이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그니피션트 7 같은 경우에는 가팜주에다가 엔비디아, 테슬라를 더한 종목이 되는데요. 이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였지만 현재는 30%까지 높아졌습니다. 다행히 연초에서 보는 통신 서비스라든지 정보기술 또 생성 AI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긴 하지만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특성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7개 종목을 뺀 나머지 종목들의 주가 수익 비율은 17배 정도, 그러니까 과거 5년간 평균치보다 약간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주가가 더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S&P 500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20배 정도 수준에 들어간다면 아마 주가 조정 폭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항상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투자에 대한 유의점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의 주의사항이나 투자 위험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국의 그 국제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올해 증시를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지만 아무래도 큰 폭의 변동성을 피해 갈 수 없다는 그런 그 경고성 코멘트를 꼭 달고 있는데요. 이같이 보는 거는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 강도 지수로 봤을 경우에 과한 매수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조그만 악재에도 심하게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 그리고 GDP의 70%에 달하는 34개국 그리고 지역에서 그 총선 내지 대선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지정학적 위험, 또 전쟁과 관련된 위험, 그리고 미중 간의 전방위적인 무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과 관련된 배팅 사이트가 있습니다. 프레딕트 IT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을 누르고 재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공화당이 집권을 한다면은 기업 친화적이라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주가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단기적인 혼란은 피해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선 6개월 전에 미국 증시가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확신하에 있다면 조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를 좀 선거의 해라고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죠. 미국에서도 대선이 있고 이번 달만 해도 대만의 총통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거를 살펴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이 되게 된다면 이 부분이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낳을 수도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일단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 주식시장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현지 시간으로 11월 5일에 치러지게 되는 미국 대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과 주가의 관계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번 대선의 정책 포인트 핵심만 좀 분석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네, 193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대선 당해 연도의 주가를 평균해서 보면은 항상 상승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특히 이를 좀 세분화시켜서 보면은 아무래도 상반기 기간에는 불확실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가는 좀 조정 국면을 보였고요. 또한 가을쯤 되면은 아무래도 대선과 관련돼서 여러 후보들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주가가 좀 상승하는 기운이 뚜렷했습니다. 다만 대선을 직전을 앞두고서는 아무래도 조정 국면에 빠졌고요. 대선 직후부터 연말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이 일정하게 반복됐던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정책이라든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두 당의 정책 기조가 완연히 다르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석탄이나 천연가스와 관련된 시굴과 관련된 기업들의 그 명암이 분명히 엇갈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머지를 봤을 경우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도체라든지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전략산업의 미국 내 회귀는 어느 당이든지 똑같고요. 대중국 강경 노선도 어느 당이 집권하든지 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경제 정책을 가지고 주시장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가가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지 정당이 바뀐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그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여야 대립이 워낙 심각했고요. 이 당시에 파월 연준 의장의 경질설이 대두되면서 크리스마스 때 주가가 무려 다우지수가 2.9%, 133년의 미국 역사 중을 봤을 경우에 크리스마스 때 1% 넘는 주가 하락은 이때 처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위험은 항상 내포되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선과 관련해서는 다른 분위기도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항마로 꼽히는 헤일리 후보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대선 후보들의 경우에도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 속에서 대선의 구도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선 구도와 관련해서는 1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뭐 헤일리가 됐든 디센티스가 됐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후보들이 많다는 게 자산입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놨을 경우에 다른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중도 사퇴했을 경우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뛸 수 있는 여러 헤일리 후보라든 디센티스가 나타난다면 바이든을 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오히려 사퇴할 확률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앞으로 나타날 대선 국면에 여러 가지 돌발 변수도 많고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히 보인다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선의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본다면 이 정도의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당선 확률이 어느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확률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만 네. 이를 뛰어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4가지 그 형사 소추와 관련해서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법원에 출두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그 증언들이 나오고 그리고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 대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역 혐의, 그러니까 의회 당 그 진입 사건과 관련 주범으로 진입됐기 때문에 콜로라도 주라든지 다양한 주에서도 앞으로 출마 자격을 박탈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는 연방 법원에 가서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데 연방 그 대법원에서 판단이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꼭 당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 선거라는 점에서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은 상당히 많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경우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미국 소식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중국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경제 예측 기관들의 경우에는 중국은 올해 3월에 전인대에서 지난해와 같은 5% 전후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5%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올해 그 성장률 목표는 5%로 제시할 수밖에 없고요. 이는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통계 수치를 조작을 해서라도 5%를 달성하게끔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0월 달이었죠. 공산당의 주주총회인데 5년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합니다. 이 주주총회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여기서 2035년까지 1인당 소득뿐만 아니라 GDP를 2배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아무래도 집권과 관련된 아젠다를 제출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평균적으로 4.7% 성장을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잠재 성장률이 5년 단위로 크게 지금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2000년서부터 2025년까지는 성장률은 최소한 5.4% 전후까지 높아져야 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무려 5.4% 성장률 수치를 맞춰야 된다는 거고요. 또한 올해는 5.2% 정도 성장률을 맞춰야지만 아젠다로 제출됐던 GDP 성장률 목표 2배가 달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달성이 불가능해진다면 다시 5년 뒤에 나타나는 시진핑의 4기 임기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고요. 또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과 관련해서 거리가 멀어졌을 경우에 정치적인 그 영향력이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성장률 5%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서 다양한 경기 부양책들이 올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크게 하락했을 경우에 단기적인 그 매수 가능성도 있겠고요. 하지만 계속적인 그 상승은 어렵다는 점에서 단기 실현 그리고 그동안의 악성 물량들 같은 경우는 좀 처분하시는 전략도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올해 경제 성장률 5%, 사실 지난해도 5%였는데 그걸 달성한 건 사실 그 전해였던 2022년에 3%라는 낮은 경제 성장률, 즉 기저 효과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역기저 효과로 인해서 5%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앞서서 경기 부양책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놓게 될까요? 네,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민영 경제를 되살리는 길밖에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민영 경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수출의 70%, 고용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2023년 7월 달부터 민영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나타나긴 했지만 현재까지는 뚜렷할 만한 효과들은 아직 나타나질 않고 있고요. 고정자산 투자와 관련해서도 민영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11월까지 마이너스 0.5%를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공동 부유 그리고 국진 민트에서 민영 기업들이 그동안에 소외를 받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민영 기업을 단기적으로 부양시키는 정책들을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당분간 시장 주도의 경제로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2개 이상의 성장 엔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고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민간 투자를 확대시켜주는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부실 채권들을 공적 자금을 주입해주는 정책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3개 이상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 사업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 또 국진 민폐가 아니라 소유재를 민영 기업 쪽을 인정해주는 이런 정책 전환들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다 하더라도 시차를 두고서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4.6%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한 회색 코뿔소가 만약에 출현한다면 제로 성장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성장률 목표 5%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좀 의문시되는 퀘스천 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경기 부양책을 여러 가지 내놓더라도 사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 한번 살펴봐야겠고 만약에 회색 코뿔소가 출현하게 된다면 0% 경제 성장률도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국의 경제 위기론이 대두가 되면서 주식시장에서 자금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중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도는 좀 계속될 거라고 보실까요? 네, 지금 현재 차이나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래도 차이나 리스크 때문에 해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채권이라든지 주식시장에서도 계속 순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념이라든지 그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중시를 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인권 문제나 또 정책 리스크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갑자기 해외 투자가들이 중국 주식을 파는 이유는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고요. 잠재 성장률이 하락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중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배터리, 또 첨단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새해 들어와서도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올해 다음 주에는 대만의 총통 선거가 있고요. 또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중국 때리기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저가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터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앞으로 좀 더 강화시키는 안들이 지금 앞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지정학 리스크가 계속 진행이 되는 한 중국 비중 축소는 당분간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대선이 있는데 중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중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해외 기업들은 어떤 쪽에 조금 더 유력하게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미국 투자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한 투자가 중단이 됐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대만 문제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거졌을 경우에 중국에 대한 투자도 중단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와서 알리바바가 지난 11월 달이었죠. 클라우드 사업과 관련해서 분리 계획을 철회하면서 시총이 무려 200억 달러가 사라졌는데요. 이 때문에 대만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은 투자가들이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이를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대선과 관련해서 다가올수록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인도나 브라질 쪽으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들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한 17%에서 11% 사이로 하락을 했고, 그러지만 인도의 센서스 지수 같은 경우는 15% 상승했는데 올해도 이런 주식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에서 인도로 자금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CX1과 관련된 테마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7%대의 상승률이 지금 시간 기준으로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네오셈은 수급상 단기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탑픽 종목으로는 동진 세미캠을 꼽아주셨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의 고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증시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는 변동성 확대 유의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